네, 그알 리뷰 705회 그알 클래식이죠. 죽이고 싶어 죽였다. 강호순 살인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 또 몇 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강호순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범죄자예요. 우리나라 범죄 역사에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범죄 사건을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이거 안 한 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유명하지만 그 알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호순을 취재했고 어떤 설명을 하는지 범죄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까 그 알 클래식이라고 했는데 왜 그 알 클래식이냐면 사진이 16대 9 해상도가 아닐 때예요. 이때 TV가 그때 방송이라 지금처럼 와이드가 아니에요. 4대 3 해상도죠. 이때를 그 알 클래식으로 부릅니다. 저 혼자.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부녀자 8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는 세 아들의 아빠이자 늘 웃는 얼굴에 인사성 밝고 선량한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목하는 장소마다 이미 백골로 변해버린 사체가 연이어 발견됐고 소식이 끊긴 가족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던 유가족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강호순은 여성들을 유인한 뒤 살해에 안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들도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매장한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시신 발굴 작업이 늦어졌던 네 번째 피해자 김씨. 결국 그녀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 진술에 따르면 김씨와는 특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광역수사대 그 당시 유영철 체포 담당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2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밥도 먹고 모텔에서 같이 지내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죽였거든요. 마지막에. 그녀는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입국한 지 4개월 된 중국 동포였지만 어떤 사정도 강호순에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듯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면서 왜 살해한 걸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호감을 많이 표시했었거든요. 그 아가씨는 참 아깝다. 예를 들어서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예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그럼 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2009년 2월 17일 강호순이 자신의 범행을 추가로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2006년 9월 출근길에 실종된 강원도 정선의 군청 여직원 역시 자신이 납치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8명. 추가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강호순은 이것이 자신의 첫 살인이며 여죄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차장 검사네요. 담당 검사였겠죠. 기소한. 기자들이 물어봐요. 죽은 끝에 자백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했던 겁니까? 그러자 본인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다른 물증 같은 건 제시한 게 없나요? 제시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강호순, 도대체 그는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것일까? 그동안 강호순을 봐왔던 담당 수사관들은 그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죄책감조차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자백이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강호순은 대체 왜 자백을 한 걸까? 수사관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호순 스스로도 굳이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제작진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증언들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먼저 강호순이 첫 번째 살인이라고 주장한
노래방 도우미 배모씨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강호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경기도 군포의 한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배모씨가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같이 어디 놀러 갑시다. 배모씨의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2번에 걸쳐서 새벽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있던 걸로 보이고요. 2차로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며 배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는 겁니다.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긴 곳은 화성시, 살해에서 안매장까지는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국도변 39번 국도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매장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살해 범행을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불과 몇 분이에요. 살해하고 나면 바로 사체 유기하고요. 증거물 인멸하고 바로바로 이뤄집니다. 첫 범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발성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는 신속한 살인이었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둘이서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도 하고 그런데 왜 죽였냐? 반항도 안 하는데. 그러자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그래요. 강호수는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자를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모자를 썼냐는 질문에 강호수는 얼굴을 안 보이려고,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모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할 작정으로 노래방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성폭행과 살인이 용이하도록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차 짐칸 뒤에다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요. 조수석을 뒤로 젖혀서 완전히 뒤로 탁 넘어가면 바로 끌고 뒤로 넘어가서 거기서 묻고 강간하고 죽이고,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은 좀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범죄 현장에 범행 관련된 흔적을 남기거나 하는 뭔가 좀 어설픈 그런 어떤 현장의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강호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0대 남매를 차례로 살해한 전북 고창군 만화리에서 일어난 김혜선 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 고창에서는 무덤 위에 십자가 형태로 놓인 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돼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웃의 초등학생 아이가 살해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검거된 범인 김혜선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던 도중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공호흡까지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첫 살인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 2003년부터 1년간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죠. 교도소에서부터 치밀하게 연쇄살인을 계획했다는 유영철의 경우 첫 번째 살인 직후 현장 주변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만 칼을 방에 둔 채 문을 잠그는 실수로 방문을 부순 적도 있습니다. 반면 강호순의 경우는 다른데요. 그의 첫 살인은 우발적이지도 않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첫 범죄라고 주장하는 배씨 사건에 여자를 죽인 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 앞에 시도라든지 또는 미수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쇄살인에 있어서 중간 단계 정도의 살인일,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수사 담당자들도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첫 범행이 아닐 것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부분은 대퇴골의 38cm 정도입니다. 신장을 추정하면 157 정도 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18일 강원도 정선에서 또 다른 사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첫 범죄라고 밝힌 이 사건에서 강호수는 이전보다 더 치밀한 면모를 보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윤모 씨를 납치한 강호수는 CCTV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일부러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까지 합니다. 이상한 건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 사건에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이번 자백에 대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조사에서 강호수는 한 번도 순순히 먼저 입을 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시 광역수사대 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쇄적으로 한 두세 건 한 사람들은요, 한 건을 자백하고 나면 나머지 범죄까지 자백하는데 강호수는 철저하게 개선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만 하나씩 소위 말해서 간을 보면서 하나씩 던지듯이 자백을 한다는 거죠.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진술 태도, 대체 이유가 뭘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안 믿어요. 형사들은. 그건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자기 범죄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첫 살인 1년 전에 발생한 강호순의 장모 집 화재,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죽음으로 당시 강호순은 5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강호순의 방화 의혹을 제기했지만 끝내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부인의 언니를 만나봤죠. 이게 방 쪽이에요. 부엌 쪽은 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뜯겨져 나간 창이거든요.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재 당시 강호순과 아들이 뛰쳐나온 방범창 중 다른 곳과 달리 나사못이 반쯤 뽑혀져 있었다는 것. 강호순은 그 방범창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150만 원 대출 받은 거 있죠? 사고는 30일에 났는데 24일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6일 보험 대금을 납부했고요. 강호순은 무리하게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으며 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재가 나기 5일 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장모의 집 화재로 그가 받은 보험금은 총 4억 8천만 원. 여러모로 의심되는 정황. 이에 대해 강호순의 입장은 어떨까? 장모 집 그거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라는 거죠? 경찰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죄 없는 부녀자를 8명이나 죽였지만 장모 집 화재는 어디까지나 사고였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던 부인이 화재로 죽은 충격으로 방황하던 끝에 다른 여성을 죽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의 말을 들어볼게요. 자기 좋아하는 처가 잘해줬대요. 자기 아들한테. 4번 결혼했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해줬고 원만했고 또 사망한 장모도 잘해줬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불을 지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강호순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5일간의 설득 끝에 만난 그는 강호순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는 20년 지기 김동성 씨. 그 사람 죽이고 그러는데 그 며칠 전에도 같이 술 먹고 그랬는데 깜빡 여대생도 죽이고도 노상술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나는 이거 완전히 감을 못 잡은 거야. 전혀 기미도 없었나요? 그런 기미 알았으면 내가 그 새끼 죽였겠죠. 그는 강호순의 결혼 생활에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넷째 부인 때문에 충격은 이건 충격이야. 내가 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후에 부인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걔는 전혀 없어요. 누구 말 그대로 헤어지고 그런 거 옛날에 순댓국집 3번째도 그러고 첫 번째, 두 번째 헤어졌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됐다 식이지. 절대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 딱 끝이에요. 땡이에요. 사별한 뒤에도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걔는 여자 하나는 이거 안 끊겨요. 계속 있어요, 계속. 최고 많을 때 10대 명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거 하도 많아서. 그러고도 걔는 또 딴 우물을 파러 가고 그 여자 하나 만난다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 잠깐 또 다른 여자도 보고 계속 바꿔가요. 여자만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작업을 좀 수시로 해야 되는 거죠. 김 씨가 전하는 강호순의 일상은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는 카사노바와 가까워 보입니다. 과연 강호순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강호순은 전과 8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소소한 범죄에서 폭력, 성폭행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도 있습니다.
강호순의 첫 전과 기록은 21살 군대 하사관 시절의 일로 확인되는데요. 그리고 17년 후 38의 연쇄살인범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쩌면 그의 첫 전과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벌써 30년째 강호순의 고향에서 날품을 팔며 살아왔다는 43살 최 씨. 그가 강호순을 본 것은 오래전이지만 아직도 17년 전 그날의 일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공범이었던 사람이네요. 그때 당시에 우리 누나가 이 가평에서 살았거든. 누나한테 놀러 갔는데 강호순이가 이 가평에서 군 생활한다고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럼 어디로 와라 해서 이 강호순이의 차를 제가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일이 벌어진 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강호순과 어울려 놀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철길 건너 어떤 그 고개 하나 있죠? 거기다 차를 딱 세우더라고, 차를. 너 잠깐 있어라, 차에. 그런데 잠시 후 강호순이가 갑자기 그러더니 소를 끌고 오는 거야. 앉아있으니까 소를 끌고 와서 차에 실자는 거야. 거기서 야, 소 놔. 여기다 놓고 가, 빨리. 놓고 가면 주인이 찾아갈 거 아니냐고, 동네니까. 마침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들 오니까 그냥 때리고 한 거예요. 치고받고. 경찰하고요? 네, 나는 도망가고 걔는 잡히고. 나는 안 잡히고 나는 자수했지 도망가다가. 이 소도둑 사건으로 반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는 최씨.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강호순이랑 친한 사이는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며칠 사이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놀러 오라고 해서. 평소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관계였는데요. 네, 일 며칠 안 갔어요. 강호순네 집 일도. 한 이틀 3일, 그러니까 강호순이를 전혀 모르죠, 나는. 그날 갑자기 친근하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주변에선 최 씨가 소를 훔칠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어릴 때부터 마을 일을 거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최 씨라는 사람은 단순해.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같다. 그쵸? 그런데 이게 또 근력이 있으니까 소 같은 거 들어서 차에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또 있고, 이런 데서 경운기 빠지잖아요. 그러면 구덩이 파고 경운기를 등 허리에 메고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최 씨가. 강호순은 이런 최 씨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면모는 이후에 더욱 드러납니다. 나는 황당했죠. 완전히 이건 뒤통수 맞은 거지. 군대 생활 잘하는 놈 내가 가서 그렇게 했다고 또 강호순 씨가 최 씨가 시켜서 했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나만 이거 완전 미친놈 된 거지. 병신 된 거야. 강호순은 이 사건으로 하사관에서 2등병으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 동네에서의 평판도 나빠졌지만 강호순의 어머니는 강호순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서 최근까지도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검거된 직후부터는 바깥 출입이 뜸해지더니 최근에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강호순의 어머니가 최근까지 장사를 해왔다는 시장, 이곳에서도 그의 어머니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어머니를 봤다던 상인들은 끔찍한 소식에 하나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웃 상인이에요. 호순이 엄마는 장사한 지 한 20년 넘었지. 그 양반은 장애에 다니면서 남에게 말 함부로 않고 사람도 좋고요. 사람이 점잖고 순하고 좋아요. 그 아줌마한테 그런 자식이 있을까, 이런 정도라니까.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홀로 농산물을 팔았다는 강호순 어머니. 그렇다면 강호순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다시 마을 주민이에요. 걔네는 살기 괜찮았어. 옛날부터 논도 잔뜩 있고 그 촌에는 논 한 20마지기 있으면 부자요. 그때만 해도 부자지. 옛날엔 부자였어. 지금도 부자야, 지금도. 촌에서 논 20마지기 내 것이라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어려서부터 마을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겁니다. 강호순의 성장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얌전하고 그 아버지는 조금 술 먹으면 뭐 사실 다 누구든지 이제 있잖아. 조금 그런 거 있었어. 아버님의 주사 때문에 좀 많이 맞고요. 뭐 혼나기도 했고. 동창이군요. 동창은 이렇게 말해요. 호순이가 아버님 주사 때문에 좀 많이 맞았고요. 혼나기도 했거든요. 그 집의 그 아저씨 성격이 워낙에 불같아요. 강호순의 아버지 경우 평소엔 얌전했지만 술을 마시면 거친 행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이 강호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을까? 있는 듯 없는 듯 했어요. 그 친구는. 우리 나이 때 학교 다니면 껄렁하게 다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열질이었지 그냥 밑에서 착하게 다니는 그런 애였거든요. 좀 눈에 안 띄는 그런 친구인가요? 네, 그렇죠. 학창시절 친구들이 기억하는 그는 조용하고 얌전했던 아이.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2부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알리뷰 오늘은 강호순 편을 보고 있어요. 아까 동창생의 말로는 강호순이 좀 학교 다닐 때 얌전하고 순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계속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들하고 말다툼한다든가 뭐 자기 맘에 안 들면 뭐 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서 푸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 됐든지 가서 해코지를 하고 승질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려드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수시로 집요한 집착을 보이곤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을까? 딱 쟤 나오는데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처음에 자켓, 콤비 그 느낌 딱 들더라고. 걔 그거 입고 다니던 걘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쟤밖에 없던 것 같아요. 저거 입고 다닌 건. 가난해서 다들 뭐 농구 다니면서 뭐 다들 형편도 뭐 좋지 않은데 쟤 하면은 저 자켓이 생각나요. 내성적인 성품은 여전했지만 또래에 비해 외모에 유달리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들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은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학교가 좁으니까 얘랑 둘이 뭐 여자랑 뭐 어디 빵집만 가도 그 다음날 바로 소문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죠. 뭐 여자들하고 뭐 말도 한마디 못하던 애인데 여자들 앞에서 얘기도 못해요. 책 읽어라 하면 책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애가 여자들 앞에서 뭐 말이나 하겠어요. 경기도 화성.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강호순은 두 번째 부인과 화성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 피해자를 안매장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는 이후 피해자 3명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작진은 이곳에서 강호순과 잘 알고 지냈다는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걔 뭐 이렇게 웃으면 뭐 저절로 이렇게 눈웃음 잘 치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이게 호감이 가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생글생글하니까. 걔 천성이에요. 그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하는 게. 일부러 뭐 여자들 꼬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만 미소 지으면 눈웃음부터 나오고 뭐 그런 애예요. 이들이 본 강호순은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좋은 이웃이자 가정에 더없이 충실한 지극히 모범적인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걔는 뭐 이것만큼도 흠잡을 데는 없던 애예요. 그 정도로 착실했던 애예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뭐 하루에 10번을 봐도 인사하는 애야. 근데 뭐 지금은 살인마지만 그 당시에는 친동생 삼아도 될 정도로 애가 아주 착실했어요. 젊은 애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었던 애였거든. 원체 이 착실했던 애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이곳을 뜰 때까지 화물차를 몰았다는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성실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고 싸움 한번 하는 일을 내가 뭐 본 적이 없다고. 참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밥도 해서 먹고 뭐 우리 식구들이랑도 어울려서 고기 구워 먹고 닭도 잡아 먹고 같이 참 재밌게 살았는데
그냥 나는 뭐 전처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여자가 난 안 산다 그러고 가버렸어. 두 번째 이혼이었지만 이웃들은 그저 처복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다는 겁니다. 어이구야, 참 뭐 네 팔자도 왜 그러냐? 팔자가 왜 그래? 걔가 일단 뭐 복이 없어요, 여자 복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심성이 착한 앤데 여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작진은 강호순과 이혼한 전처 3명 중 1명의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 인터뷰 대역이라고 하는데 인터뷰는 땄어요. 하지만 자기 뭐 얼굴만이 아니라 알아볼까봐 무섭다는 뭐 이런 이유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딴 인터뷰 내용을 대사처럼 그냥 똑같이 연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인터뷰 대역이에요. 이분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 한 겁니다. 인터뷰는. 자, 전 부인의 가족. 아깝다고 항상 그랬죠. 우린 아깝다고. 아주 착실했어요. 진짜 아까운 애였어요. 올 1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너는 이혼을 잘못했다.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의 여동생을 탓할 정도로 강호순을 좋게만 봤다는 겁니다. 야, 저런 놈이었구나. 어쩌면 저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왜냐면 그때는 아주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전처를 조사했던 경찰들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강호순이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다. 그냥 뭐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다.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시달린 적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서로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 이 정도 진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혼인기간은 갈수록 짧아졌고 세 번째 부인과는 2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아무리 이중적이었다고는 해도 어떻게 이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는 걸까? 김동성 씨 이야기 계속 들어봅니다. 그건 나도 뭐 표현을 못하겠어. 성격이 하여튼 이런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기 속내를 절대 말하지 않나요? 네, 뭐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나한테는 이게 내가 아는 게 걔에 대해서 진짜 이 정도가 다 아는 거예요. 최고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가 장담하는데 걔는 누구한테 이런저런 거 내색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강호순의 절친이란 지인이라는 김동성 씨는 이 역시 그의 또 다른 면이라고 했습니다. 걔는 여자들 많이 좋아해요. 총각 때부터요. 예, 총각 때부터. 고등학교랑 완전 딴판인 거네요. 고등학교 때는 얌전했다고 하던데 여자들도 잘 모르고. 고등학교... 누가 그래요? 걔들은 강호순에 대해서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내가 아는 사실은 그 여자들과 몇 명과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고 4번의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부인들한테는 다 잘하는 척하죠. 잘하는 척 해가면서 뭐 다른 데 선보러 다니고 항상 그랬어요. 선을 봐요? 네. 걔는 스타일이 여자하고 이렇게 뭐 등록 같은 거, 혼인신고 이런 거 뭐 하고 살아도 다른 여자 있으면 또 자기 총각이라 그러고 선보러 다니는 애요. 방송에서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김동성 씨는 강호순의 사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하면서 맞선 보러 다닐 정도였다는 여성에 대한 강호순의 집착이 눈에 띄는데요. 그러면서 강호순은 이웃이나 심지어 처가에게까지 모범적인 가장으로 비칠 만큼 철저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집착과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이중성, 이 두 가지는 강호순의 연쇄살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현장 검증. 그의 주된 범행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차에 태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간의 이목은 잘생긴 외모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그의 수법에
집중됐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나도 그쪽으로 간다. 같은 방향이니까 타시죠. 뭐 이렇게 범행이 이어지고요. 차 좋은 거 있고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다 피해자들이 다 탔다 그러는데 강호순 말을 전적으로 뭐 사실 믿을 순 없는 거죠.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타라니까 여성들이 탔다는 그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김동성 씨는 여기에는 강호순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여자가 서 있어. 그럼 옆에다 차를 세워. 그럼 이제 타 하는 길인데 완전히 모르는 딴판 충청도 촌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상 좋겠다. 뭐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창문 열고 혹시 뭐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웃어가면서 점잖게 사투리 써가면서 안 탄다 그래도 그럼 아는 데까지 같이 가자고 좀 태워다 준다고 여기 완전히 초행이다 이렇게 슬슬 뭐 사투리 써가면서 꼬시는 거죠. 이런 강호순의 수법이 그간의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당시 권일용 경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적인 표현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피해자들은 대부분 키 160 미만의 50kg가 넘지 않는 아담한 체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강호순의 전 처나 애인들의 외모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부인도 그렇고 가게 여자도 그렇고 뭐 다 호리호리해요. 부인은 뭐 살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처녀같이 아주 말랐어. 부인들이 좀 유사해요. 피해자들하고 생김새나 이런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보기엔 유사한데 강호순이는 아니라고 그러죠. 어떻게 된 일일까? 전처의 지인은 강호순이 유독 여성의 몸매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강호순 씨가 유난히 여자 살찐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살찌는 게요. 예, 굉장히 민감해요. 부인의 키는 좀 작아도 그냥 늘씬늘씬하고 예뻤어요. 팔다리 굉장히 미인형이었고 딴 데 살이 찌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살이 붙거나 이런 걸 굉장히 구박하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조금만 살 붙어도 당장 빼라고 살찐 여자 끔찍하게 싫다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특히 2008년 1월 초에는 맞선 본 여성을 성폭행에 고소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성폭행, 상습 성폭행자의 그런 언동이 나타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 3번이나 같이 만났는데 당연히 응할 거라고 믿었는데 재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려라는 건 얘한테는 일절 없습니다. 나한테 항상 얘기한 게 안산, 시와 그런데 공단 그런데 들어가면 공단 직원들이 일 끝나고 버스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태워가지고 또 차에서 막 연애하고 여자들 거기 데려다 개농장 거기 그쪽에서 많이 성폭행하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골고루 이게 가면서 살인까지 온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망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 강호순에게 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인 김동성 씨를 제외하곤 주변 사람들은 음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인이에요. 아유, 여자들이 와서 거기 와서 뭐 같이 장사도 해주고 같이 있고 화투도 치고 깔깔거리면서 떠나가게 웃고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선본 여자가 집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다른 애인이 와. 그러더니만 또 그 애인이 와서 먹고 있는데 그 전 여자가 또 온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걔는 하여튼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은 무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을 벌였던 그 기간에도 강호순은 태연스럽게 3명의 여인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범행시간 이후 2시간 지나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2시간 정도도 안 되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태연히 행동하고요.
그 여자도 전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경찰에 앞서 강호순의 트럭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읽은 몇 권의 음란소설이었습니다. 특히 겨울, 그럴 때만 되면요, 춥고 배고프다고 어디 잠적할 데를 찾는 거예요. 여자들 혼자서는 여자들 해서 그쪽에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데 가서 겨울나기로 살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자의 집에서요. 네, 항상 한 가을쯤만 되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꺼내요. 강호순에게 여성이란 그저 자신에게 편의와 그에 따라 그때그때 이용했던 도구였다고 김동성 씨는 단언합니다. 자, 여기서 2부 끝나는데 사실 저도 범죄 사건 소개할 때 강호순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고 워낙에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다양한 곳에서 봤을 텐데 이번 편을 보면은 좀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 위주로 하잖아요. 이미 강호순에 대해 충분히 매스컴 노출됐고 알만한 사람들 다 알 테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토대로 좀 범행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취재였던 것 같아요. 내용 재밌는데 3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 알리뷰 3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강호순을 범행 동기가 뭔지, 어릴 때 무엇이 이 사람을 연쇄살인으로 만들었을까, 이 궁금증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가 많은 걸 봐서는 신문 기사로만 다 볼 순 없던, 알 수 없던 그런 내용들도 많고 취재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분이 많이 나오시네. 측근이었다는 김동성 씨. 놀잇감이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죠. 여자는 머슴이에요. 딱 보면 그게 정답이죠. 머슴 일이나 그냥 뒷정리나 하고 말 그대로 자기 저기 할 때 비위나 좀 맞춰주고 그것뿐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강호순의 이런 여성관이 어쩌다 살인까지 이어진 걸까? 여기에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적 살인범이나 강간범을 남성성 재확인형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에 대한 어떤 만족, 이거보다는 성을 강간의 형태를 통해서, 성적 가학 행위를 통해서 여성을 지배하고픈 욕구, 그게 결국은 좀 더 확대되면 세상에 대한 지배 욕구, 통제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표창원 교수도 나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달성만이 범행의 동기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목격했던 그런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사실 쾌락형 범죄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결혼 생활 중에도, 심지어 살인 행각을 벌이는 와중에도 강호순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들을 만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살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느낀 비정상적인 쾌락을 잊지 못해 강호순은 살인을 멈출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강호순의 장모 집 방화 의혹. 강호순은 그동안 보험 사기 등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모 집 방화만큼은 한사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다가가 보자 합니다. 장모 집 화재가 일어났던 2005년 10월 30일 전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시 강호순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장모 집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05년, 강호순은 안산의 한 중턱에 위치한 개농장에서 이미 2년째 네 번째 부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산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라는 한 등산객은 당시 농장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초행길이면 찾기 힘든 길이지만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 찾을 만큼 강호수는 인심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개, 닭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개하고 닭하고요. 네. 같은 강씨라 그래서 강아지 요만한 거 조만 거 잡아놨다고 그냥 또 준 적이 있고 그랬어요. 사람 안 사니까 있을 땐 와서 보면 참 좋았어요. 개 여기다가 2-3마리씩 넣어놓고 그랬죠. 이곳에서 강호수는 애견 분양을 하는 한편 뒤쪽에 있는 개장에는 따로 육견용 개를 두고 직접 잡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다 보니 폐허가 된 지 오래지만 집안 곳곳에선 한때 살림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강호순이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2 아들과도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계속 등산객이에요. 그 죽은 부인은 얌전했어요. 예쁘장하고 키 조그마하고 애들 여기 오면 저희들 둘이 뛰어다니고 산에 가서 잡는지 캐는지 왔다 갔다 하던 게 그런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 장모가 와서 일을 거들어줄 정도로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단골 손님은 이래요. 우리가 개 먹을 때 장모랑 와서 거들어주고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맞아. 그때 그 장모가 죽었구나. 그 마누라하고. 그때 나한테 명함 준 것도 있는데 오늘 내가 찾아본 거예요. 이게 그 강호순이 준 명함이에요. 이게. 동네에서 단체로 단골로 다녔다던 다른 이들의 얘기도 같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았지. 왜 그러냐면 개를 잡아서 방에서 먹을 때 장모가 거들어주고 그랬으니까요. 딸이랑. 강호순의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여성 편력이 심했다던 강호순도 이때만큼은 달랐던 걸까? 사진 속 부부의 모습도 딱히 갈등이 있다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인과 절친했다는 친구로부터 제작진은 뜻밖의 이야기를 또 접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원래 걔가 헤어지려고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아내로서의 대접을 많이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밑에 동생처럼 대하고 이러니까 그때 좀 많이 헤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궁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변에서는 당시 개농장의 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개농장 할 때 벌지는 못하고 까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350만원, 400만원씩 사가지고 개를 살 때는 팔 때는 7만원, 10만원 그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허스키해가지고 돈을 까먹었는데 그 부인이 생활비를 번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비를 벌어다가 다 강호순이 대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던 2005년 10월 부부가 함께 장모 집에 놀러 갔다가 석연치 않은 화재가 발생했고 장모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당시 한쪽 방에는 강호순과 둘째 아들이, 다른 방에는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자고 있었고 화재 직후 집안에서는 술병 5개가 발견됐습니다. 넷째 부인의 언니예요. 술을 원래 엄마랑 동생이 잘 못해요. 엄마가 저희랑 술 같이 마셔도 맥주 한 잔, 많이 마시면 2잔 이렇게 마시거든요. 맥주 5병이란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강호순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술 한 잔을 안 드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셨나 싶어요. 강호순은 방범창을 발로 차서 아들을 먼저 내보낸 뒤 자신도 탈출했지만 장모와 부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창문을 깨려다 실패한 듯 손에 상처를 입고 창문 밑에서 발견됐고 모기향으로 추정될 뿐 화재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출 후 강호순이 보인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들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자기는 겉옷까지 다 입고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대요. 이불 하나 던지고 그냥 나왔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불이 너무 크게 나서 그랬대요. 그렇다면 불길은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 출동했던 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 화재 진압했던 소방관이시네요.
주로 많이 탄 게 거실 부분이 많이 탔었고 그 사망자 있던 방하고 강호순이가 있던 그 방은 타진 않았었고 일단 연기만 들어가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럼 화재 자체는 그렇게 큰 화재가 아니었나요? 네.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엔 방 안에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 소리를 안 하냐고? 옆방에 사람 있다는 소리를.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그걸 뜯어서 어떻게든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안 했다니까요. 옆에 사람 있다는 얘기를요? 네, 안 했어요. 강호수는 당시 연기에 질식해 아내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 현장을 기록한 구급대원의 일지에는 강호순이 창문을 뚫고 아들과 함께 나와 있었으며 구토 증세는 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상자의 강호순 이름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화재를 먼저 보고 본인이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탈출해서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무엇보다 이전에도 화재 2건을 포함해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고가 무려 7차례나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방화의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강호순과 그토록 친했다던 김동성 씨는 최근까지 넷째 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부인이 일본에 갔다 그랬어요. 집사람. 장모랑 죽었다고 그럴 때 나한테는 일본 갔다고 그랬다고요. 한 몇 달 전부터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일본 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충주인지 강원도인지인가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운전하고 가다 죽었다. 나한테는 일본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걔도 이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나한테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호수는 왜 그에게 굳이 화재로 죽었다는 사실을 숨긴 걸까? 걔는 자기가 다 입에 달고 살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기, 보험 사기. 불 지른 게 2번이고 또 한 번은 수용해서 중앙분리대에 또 들이받았는데 자기가 잘못돼서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장도 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13개, 14개까지 드러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면서 자기는 한 달에 하나씩 계속 보험을 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보험 그게 드러나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용차로 그때 그러고 나서 사고 낸 거예요.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내일은 나 사고 낼 거다. 그 다음날 진짜 사고 내서 며칠 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왔더라고요. 그는 강호순이 그간 보험을 탔던 모든 수법과 과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구체적인 정황을 들려줬습니다. 화재 나서 이제 장례 치를 때예요. 나한테만 연락 안 했어요. 내가 걔에 대해 너무 아니까. 걔가 하는 습성으로 봐서는 이거 100% 고의예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거 봐서는 무조건 고의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보험 사기를 칠 때마다 자신에게 자랑했을 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부인의 죽음을 숨겼던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물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검사는 현재 강호순 장모집 화재와 관련해 방화와 관련된 추가 목격자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수차례의 사고들은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8건인 연쇄살인까지 강호순은 늘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백한 강원도 정선구청 여직원 살인의 경우에도 그는 CCTV를 피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뒤 일부러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만큼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첫 번째 살인이라고 굳이 자백한 것도 장모집 방화 혐의를 피해가려는 그의 또 다른 전략은 아닐까. 강호수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여성 8을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도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비정상적인 쾌락, 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등장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능수능란한 거짓말, 후회도 죄의식도 없는 그를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행각이 밝혀지면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연일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인터넷에선 사이코패스를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유행입니다. 가히 사이코패스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이에요. 연쇄살인범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 딱 규정해버리고 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랑 달라, 이렇게 사이코패스라고 규정해버리면 편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특징들을 가질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조건들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히려 탐구하고 그 조건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이 강도 살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연쇄살인범의 유형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호순 사건 직후 한번 불붙은 논란은 좀처럼 그칠 줄 모릅니다. 유영철 정남규가 검거됐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뿐이고 만천하에 드러난 흉악한 범죄는 이제 곧 중요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강호순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오늘 성실하게 일을 안 하면 내가 내일은 성공할 수 있다, 내일은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나도 인간답게 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자신의 최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사회적인 모순이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인 수준 또한 사회적인 수준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빠른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자, 방송에는 나오지 않은 강호순 판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1부였어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 방송 이후에 2명이 또 추가로 밝혀진 거죠. 살인과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 존속 살해, 이렇게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사형에는 아무래도 살인, 연쇄살인이었죠. 여기에 이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강호순은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 있었어요. 판사의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가끔씩 중간에 한숨을 내쉬었고, 재판장은 판결 선고에서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범행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판결했네요. 재판장은 장모 집의 화재 경우가 이게 좀 그 아래서 중점적으로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정황과 진술을 볼 때 누군가 고인화성 액체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강호순의 화재 전후의 행적을 볼 때 강호순이 방화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네요. 이건 그러니까 강호순이라는 사람의 확인된 범행 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품행, 행동들을 보고, 그리고 따져봤을 때 이 방화 사건은 정황만으로 유죄라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요.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직접 사건을 취재하는 게 아니라 강호순이라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 주변 인물들을 만나보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기서 강호순이 왜 사이코패스가 된 건지 어떤 실마리가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지인, 친구, 엄마와 같이 장사를 하던 그 시장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나왔고, 전 아내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고, 강호순이라는 사람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이번 편은 단순히 이미 다 알려진 강호순이라는 사람의 연쇄살인 이런 과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강호순이라는 인간을 알아보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네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번 편은 좀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순을 충분히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알 리뷰 오늘 그알 클래식으로
과거에 4대3 해상도 시절 TV로 방송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705회 강호순 사건 미스터리 알아봤습니다. 네, 강호순은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런 식으로 좀 주변 인물들을 통해 알아보는,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이제 연출을 했던 것 같고요. 나름 괜찮았던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 리뷰 제가 지금 3개월 좀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